콘스탄티노플 공성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세계적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53년에 일어난 전투이죠. 튀르기에 의해 오늘날 이스탄불 이 지역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죠. 1453년 4월 이 초순 이 보스포러스 해비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메흐메드 2세가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과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데스도시우스 성벽을 응시하고 있었죠. 자, 이 메흐메드 2세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찾아온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습니다. 이 술탄의 군대는 무적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지만 콘스탄티노플의 주민들은 이 난공불락의 데스도시우스 성벽이 이번에도 침략차를 격퇴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성벽 너머 멀리서부터 시끄럽게 들려온 이 황소떼의 울음소리가 바로 성벽 앞에서 멈췄기 때문이죠. 소문으로만 들어온 우르반의 거포가 그 위용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우르반의 거포가 불을 토하기 시작하자 그토록 듬직하게 버텨왔던 성벽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후 2달여 만에 치열한 공방전 끝에 천년의 세월을 버티온 동서문명의 접점도시 콘스탄티노플은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1453년 5월 29일이었죠. 술탄 메흐메드 2세입니다. 이게 바로 비장의 무기 우르반의 거포, 헝가리 출신의 우르반이 만든 거포였습니다. 이 우르반의 거포로 메흐메드 2세는 난공불락의 천년을 벼터온 데스도시우스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무려 1100년 동안 이어진 비잔틴 제국의 역사에서 콘스탄티노플은 수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 때를 빼고는 완전히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었죠.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도 원정 때도 십자군은 비잔틴 제국의 정복이 원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라틴 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콘스탄티노플에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1261년 도시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 이후에도 2세기 동안 비잔틴 제국은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침략하는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1453년 오스만 군대가 침공했을 때 비잔틴 제국의 영토는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자체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어져 있었죠. 이 지도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죠. 서로마 제국 이미 476년에 이제 멸망을 했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의 넓은 영토였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이 보라색은 잃어버렸던 영지를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회복해서 이런 광활한 영토를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성소피아 성당이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650년에 로마는 카르타고를 제외하고, 여기 카르타고죠.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지역에 이 카르타고를 제외하고 남부의 속주를 상실하게 됩니다. 영토가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에 이제 이미 이슬람 세력들이 세력을 평창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717년경에 로마의 짜그라든 모습입니다. 이미 이 이슬람 세력들이 삐끔친 부분을 공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867년에는 더욱더 로마 제국의 영토가 좁아졌습니다. 여기 이 그리스 반도와 그리고 소아시아 일대 그리고 시칠리아 섬의 일부 로마의 이 남부 일대 정도로 영토가 많이 좁아졌죠. 그리고 제4차 십자군 이후에 제국이 분열된 상황입니다. 1204년경의 상황이죠. 이 장면은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1204년에 제4차 십자군
원정대 배경이죠. 요거는 이제 1204년에 십자군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일시적으로 이 함락이 되었던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263년경에 로마 제국은 상당히 좁아졌죠. 여기 보면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이 세력을 평창하고 있었고요. 이 빨간색 부분만 이제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토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직전의 동지중해상의 지도입니다.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 이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정도만 소유하고 있었죠. 물론 여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일부는 여전히 제국의 영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이 골든 혼, 그러니까 금강만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금강만이죠. 금강만이고요. 이 오스만 제국의 침공은 적극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오스만 제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원정 준비를 했죠.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1세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아시아 쪽에 아나돌루 히사르로 알려진 대형 요새를 건설했죠. 그리고 그의 또 정손자인 술탄 메흐메드 2세는 반대편 유럽 쪽 해협에 두 번째 요새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요새를 건설함으로써 해협에 대한 보스포러스 해협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지배는 한층 공고해졌고요. 콘스탄티노플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잔틴 황제가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의 통합을 조건으로 서방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죠. 이 당시에는 이 기독교도 이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서로 완전히 결별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054년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최종 분열한 이후에 이 양측은 지속적으로 재통합을 추구해왔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1204년 제4차 십자군의 이 콘스탄티노플 기습 점령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노력도 무산이 되고 맙니다. 오스만 군대의 이 침공 시 로마 교황 니콜라이 5세가 비잔틴 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당시 서유럽의 각 국가들은 내부 문제로 인해서 먼 동방에까지 신경을 쓸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랜 백년 전쟁으로 지쳐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제후들은 서로 또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베리아 반도의 왕국들은 이 재정복 사업에 몰두해 있었죠. 저 이베리아 반도는 이 당시에는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지배를 해서 다시 그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 등이 재정복 사업에 몰두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몽골군에 의해서 이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 즉 초원지대에서 소아시아로 밀려온 이 투르크인들은 탁월한 지도자 오스만의 영도하에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초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비잔틴 세력을 몰아냈고 14세기 중엽쯤에는 해협 너머 유럽으로 진출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곧 콘스탄티노플 주위를 포위해서 발칸 반도의 중요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콘스탄티노플은 운이 좋게도 오스만 군의 공격을 3번이나 막아냈죠. 이때마다 오스만 제국 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오스만 제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의 역할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술탄은 황제이자 총사령관이었고 행정부서의 책임자도 군 장교들이었습니다. 군대 조직 중에서는 술탄의 친위부대였던 예니체리가 가장 막강한 전투력을 보이고 있었죠. 직업 보병들로 이루어진 이 예니체리는 발칸 반도의 기독교 가정에서 납치해온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병력으로 충원을 했죠.
강한 훈련과 엄정한 군기로 명성을 떨친 이 예니체리 부대는 무엇보다도 이슬람교의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창 정성기의 예니체리는 그 규모가 12,000 내지 15,000여 명에 달했던 것이죠. 1451년 메흐메드 2세가 새로운 술탄으로 즉위하면서 발칸 반도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술탄이 되었지만 이 메흐메드 2세는 냉혹한 성격에 야심만만하고 비범함을 겸비한 통치자였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메흐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서 천년왕국 비잔틴 제국의 숨통을 끊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임을 대내외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자, 이 메흐메드 2세가 자신감을 표출한 이면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대병력 이외에도 난공불락을 자랑한 도시의 삼중성벽, 즉 데오도시우스 성벽을 무너뜨릴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콘스탄티노플은 과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한 이후에 비잔티움으로 개명이 되었지만 설립자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흔히 콘스탄티노플로 불렸죠. 동서무명의 접점에 있던 이 도시를 천년 동안 보호해준 비장의 카드는 4세기 말에 처음으로 성벽에 기틀을 놓은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이름을 붙인 데오도시우스 성벽이었죠. 이 성벽은 엄청나게 견고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방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각형 모양의 도시를 감싸고 있는 총 22km, 즉 육지면에 있는 여기 육지면에 있는 5.5km, 그리고 여기 금강만이죠. 골든혼입니다. 골든혼에 7km, 그리고 마라마라 해협, 여기가 마라마라 해협인데요. 마라마라 해협에 여기 7.5km, 그래서 도합 22km 정도가 되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긴 세월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보강이 되어 왔죠. 특히 여기 육지면에 구축되었던 이 성벽은 바로 도성 쪽을 기준으로 약 12 내지 20m의 간격을 두고 내성벽, 외성벽, 그리고 방책 등 3중 구조로 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방책 앞에는 넓이가 20m에 이르는 물을 가득 채운 해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자가 있죠. 물을 채운 해자가 있었고요. 이처럼 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0여 미터의 간격으로 거의 100여 개에 달하는 사각형의 내성 성탑과 이 외성 성탑들이 방어작전이 용이하도록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었죠. 자, 이 성벽에 의지해서 불과 7,000명의 병력이 이 성을 수비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서 오스만 제국군은 약 2만 명의 예니체리 군단 병력을 포함해서 총 10만여 명의 병력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메흐메드 2세에게 이 도시 정복의 자신감을 심어준 요인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우르반의 그 포였습니다. 대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이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삼중 성벽 안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술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헝가리 출신의 우르반이라는 인물이 1453년 초반에 세계 최대의 공성용 대포 제작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포는 포신의 길이가 무려 8.2m였고요. 구경은 0.9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450kg의 석환을 최대 1.6km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력이 엄청난 대포였고요. 이 대포가 불을 뿜어낼 때는 이 굉음도 엄청나서 적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자, 술탄은 데오도시우스 성벽을 관통하는 이 공성전을 이제 감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 공성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200여 명의 인원과 황소 60마리를 동원해서 그 포를 200km 이상이나 떨어진 주조 공장으로부터 도시 성벽의 전면으로 이동을 시켰죠. 오스만 제국은 부활절 다음 날인 1453년 4월 2일에 이 월요일이죠. 이 도시 외곽에 진영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수주간에 걸친 치열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좀처럼 뚫리지 않았죠. 오스만 제국의 해군마저 비잔틴 측에서 이 금강만 입구를 봉쇄한 굵은 쇠사슬에 맡겨서 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금강만인데요, 골든혼인데요. 여기에 쇠사슬을 이런 쇠사슬을 설치해서 해군이 이 금강만 안으로 이제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술탄은 기상천외한 작전을 핍니다. 이 기름칠한 통나무를 땅바닥에 깔고 그 위로 함선을 굴려서 구릉지를 넘어서 금강만 안쪽으로 투입을 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지상으로 통나무에 기름칠을 해서 땅 위로 이렇게 배를 옮겨서 이 언덕을 넘어서 금강만 안쪽으로, 여기 금강만 안쪽으로 이제 함선을 투입시킨 것이죠. 이 대담한 작전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오스만군은 점차 승리의 기세를 이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갈라타 타워인데요. 현지를 여행하면 이 갈라타 타워 뒤쪽 이 능선을 따라서 바로 군함을 이 갈라타 언덕을 통해서 이렇게 군함을 투입시켰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오스만 제국군의 주 공격 방향은 육상의 성벽 정면이었죠. 바로 이 지점이 이제 육상이죠. 여기 이제 해상 바다 지역이고 골든폰 지역이고요. 마라마라해 지역이고 여기 육상. 여기가 이제 바로 주공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감수하면서 여러 차례 돌파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워낙 성벽이 견고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5월 중순경부터는 이 성벽 밑으로 터널을 파서 이제 성벽을 관통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비잔틴 군이 역터널을 파서 이 정교하게 만든 청음 장치를 이용해서 오스만군의 터널 굴착 위치를 탐지해서 역터널을 파고 그 안에서 화약을 터뜨려서 봉쇄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벽에 걸치는 사다리형 공성무기마저도 이 비잔틴군의 이 화망작전에 번번이 불타고 맙니다. 자, 비잔틴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열세한 병력을 이끌고 성벽에 의지해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버텨냅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제 이 수비병들의 필요가 누적이 되고 물자 부족이 심각해졌죠. 그리고 이 성내에는 온갖 불길한 소문이 떠돌면서 도시민들의 사기마저 급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5월 29일 이 오스만 제국군의 추공 공세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공격은 5만여 명의 비정규군 보조병 부대가 담당을 했죠. 그리고 이 공격이 한바탕 이제 휘전 후에 곧바로 정규군인 이 아나톨리아 군단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이 도시 북서쪽에 취약한 성벽지대에 집중된 탓에 점차 방어선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자, 이때 최정예 부대였던 예니체리 군단이 세 번째로 최종 공세를 가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비잔틴군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제노바의 용병대장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황제의 동료에도 불구하고 용병들의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이 틈을 타서 침투한 예니체리 병사가 외성 성탑에 오스만 제국의 초승달 깃발을 내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스만 깃발이 걸리자마자 방어선이 급격하게 와해되면서 오스만 군대가 성문을 열고 도시 안으로 쇄도해 들어왔습니다. 이 술탄의 병사들은 소피아 대성당 앞 황제의 광장으로 몰려들었죠. 대성당의 청동문 뒤에는 수많은 도시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수호 성인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염원도 잔혹한 약탈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 소란의 와중에 약 4만 명의 인구 중 4천여 명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술탄은 이 도시를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와 동방교회의 상징이던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모스크로 개조를 해버립니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동방정교의 심장 도시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이슬람 교도의 중심지로 바뀌게 된 것이죠. 메흐메드 2세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술탄이 성 안으로 이제 콘스탄티노플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술탄 메흐메드 2세가 동원한 가장 대표적인 이 무기는 이 다양한 구경의 대포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우르반의 그 포 위에도 오스만군은 약 70여 문의 대포를 14문 내지는 15문 단위의 포대로 편성해서 성벽의 취약점에 배치했습니다. 1453년 4월 12일에 최전선에 배치된 포대가 불을 뿜으면서 치열한 포격전이 시작됐죠. 자, 이날 공성전은 화약무기 시대의 본격 도래를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쉼없이 날아간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견고한 성벽에 점차 균열을 내기 시작했죠. 천년에 걸쳐 완성된 이 데오도시우스 성벽의 붕괴는 콘스탄티노플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우르반의 그 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성벽을 넘어서 시내 한복판에 떨어지기도 했죠. 도시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 대포는 고대의 카타풀트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카타풀트죠. 이 카타풀트의 최초 등장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대포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이 지식은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중시의 대표적인 공성 무기는 바로 트레뷰셋인데요. 이 전장에서 대포의 위상이 점차로 높아졌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중세 말까지 주류는 여전히 이 트레뷰셋이었죠. 그리고 14세기의 전형적인 대포로는 이 15 내지 20피트의 포신을 지닌 철제 bom바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철의 주조 기술이 발달하고 또 점차 포신이 길어지고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15세기 중엽에는 포탄이 점차 이 석환에서 철환으로 대체되면서 파괴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대포의 발달은 중세 축성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로마 시대 이전부터 석조에 수준 높은 성이 있었지만 중세로 접어들면서 토성을 쌓고 그 둘레에 판 구덩이를 울타리로 둘러치는 단순한 형태로 태화되었었죠. 유럽에서 축성술이 향상된 계기는 이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한 바 있었던 서유럽의 기사들은 삼중성벽의 위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아서 13세기부터 서유럽 지역에서도 축성술상의 진전이 이루어졌죠. 성문 바로 위쪽이나 성벽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석조
돌출물인 성혈과 성벽의 중요 지점에 쌓아올린 성탑을 대표적인 발전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혈이고요. 성탑이죠. 자, 그런데 15세기 중엽에 이르면 이 대포의 위용 앞에서 중세의 성곽 자체가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가 있죠. 중세의 성벽은 대포의 위력을 견디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적군의 공성사다리에 대응해 높게 축성한 이 성벽이 이제는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높은 성탑은 적에게 포격 목표와 그 사거리까지 가늠하게 하는 예물단지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격으로 인해서 두께가 얇은 성벽 상당부를 명중을 시킬 경우에는 그 성벽이 와해되어서 성벽으로 침입할 수 있는 돌계단이 되었던 것이죠. 대포의 성능 향상과 반비례해서 중세의 이 성의 정치 군사적 기능은 약화되었고 고대의 공성에 맞서는 새로운 축성술이 요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흐름에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서로 충돌이 굉장히 잦았고요. 특히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의 침공 이래 줄곧 외세 개입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죠.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 성체 축성술을 발전시킨 결과 1520년경에 이르면 우수한 방어력을 갖춘 일명 이탈리아형 요새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 이탈리아형 요새의 핵심적인 변화는 성벽을 낮추고 그래서 요새화하죠. 그래서 성벽 상당부에 대포 설치 공간을 확보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세 시대의 성벽 중간마다 높게 솟아있던 성탑을 대폭 낮추어서 일명 능보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능보의 모습이죠. 이 초기에는 능보가 원형이었지만 근접하는 적군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는 약점이 드러나면서 오각형의 이제 각진 능보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전방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로 능보가 축성이 되면서 흡사 이 반짝이는 별 모양의 요새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축성술은 16세기 전반 이래에 이 알프스를 넘어서 서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1453년 9월 29일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젊은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죠. 자, 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으로 인해서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비잔틴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를 발판으로 이 동지중해와 발칸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천년 넘게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간직해온 비잔티움의 멸망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이 서유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들이 가져온 지식과 문서들에 담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라는 근대의 흐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대포의 본격적 활용과 또 이로 인한 성체 발전은 공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중세처럼 한 지역의 영주가 자신의 성에 의지해서 안보를 유지하던 시대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대포가 정교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마을의 대장간에서 망치질로 주저하던 시대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축성술의 발전으로 16세기 중반 이래 지속적인 공성작전의 수행이 힘들어지면서 점차 대규모의 병력이 요구되었죠. 바야흐로
서로마 제국 멸망 후 6세기 이래 전장의 주축이었던 기병의 시대가 지나가고 보병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습니다.